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정말 봄꽃들이 너무너무 화사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행복해지는데요. 이 봄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표정이 있더라고요. 작고 앙증맞은 노란 개나리는 웃음이 많은 아이들 같고요. 또 화사한 진달래는 볼이 발그레한 수줍은 산골 소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피어있는 벚꽃은요, 뭐랄까요? 20살 청춘의 모습,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순간에 피었다가 한순간에 지는 그런 어떤 청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저마다의 모습으로 봄을 물들이는 봄꽃들. 이 봄이 가기 전에 동포 여러분께서도 봄꽃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김범수가 노래합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봄꽃 보면서 오셨겠네요. 네. 여의도 윤중로에 봄꽃이 이제 막 피어서 정말 예쁘죠. 4월 되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4월하고 10월 달이거든요. 네. 4월은 정말 꽃이 너무 만발하게 피니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어떤 꽃은 한참 피다가 좀 제일 이쁠 때고 어떤 꽃은 지금 피려고 하는 시기니까 네. 그냥 기분 자체가 꽃을 보면 기분이 다운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기쁘잖아요. 설레고. 네, 맞아요. 왠지 이날은 그 운전하면 사실 그 냄새를 네, 좀 네. 멀리 있으면 못 맡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느껴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4월 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옷도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그 꽃하고 좀 비슷하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KBS 이렇게 오는 윤중로를 들어서면은 차 유리창부터 막 맞아요. 내려요. 저는 이제 진짜 4월 때 되면 네. 매주마다 한 2-3번씩 오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는 낮도 이쁘고 저녁도 이쁘고 또 이제 그냥 밤에도 예쁘죠. 네, 밤도 정말 벚꽃이 필 때는 네.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언제 한번 방송 끝나고 네. 윤중로 한번 쭉 산책해 볼까요? 네, 저 너무 좋죠. 저는 예. 이제 4월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네. 그 꽃을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것보다 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예, 맞아요. 꽃이 조금 늦게 피죠. 중국은 약간 4월보다는 4월 중하순에 네. 주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기 되면 또 여러 모임 단체에서 맞아. 꽃놀이. 그 꽃놀이를 가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 시기 되면 이제 분주합니다. 이제 예쁘게 그냥 어디에서 그 꽃 달리는 거 모자도 이제 찾고 네. 사진을 이제 어머니가 70 넘으니까 주위 언니분들 한 80 되잖아요. 또 사진을 편집하는 그 기술을 네. 자랑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꽃들이 지금쯤 많이 피어 있을까요? 이때쯤에는 진달래? 요즘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중하순에 가면 진달래 꽃이 네. 만발하는 시기라서 연변주 자체가 진달래 꽃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하러 오고 이 지역 분들은 뭐 말할 거 없이 주말이든 시간만 나면 그 진달래 꽃을 전문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뭐 꽃도 보고 뭐 만나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죠. 네. 네, 나도 꽃이야. 뭐 이렇게 함께들 사진 찍으시잖아요. 거의 위챗 저희들 모멘트 보잖아요. 네. 그러면 다 어디서 다 꽃이야. 네, 맞아요. 그냥 다 그 핑크 진달래 그 고유함의 그 핑크색 거기에 모든 사람이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네, 뭐 진달래도 필 거고 그 외에 또 어떤 꽃들이 많이 피나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그 5월 조금 되면 중국의 그 연길 그 연변주에는 또 사과배꽃. 사과배꽃. 네, 배꽃처럼 네. 이렇게 하얗잖아요. 네. 그거를 엄청 많이 과수원을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배꽃이 원래는 그냥 과수원이니까 사람들이 사실 방문하고 이런 곳은 아닌데 네. 그게 개발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중국 평수로 만무니까 아까 찾아보니까 한 667만 평방미터 되는 사과배 과수원이 있어요. 그럼 그 시기 5월달 돼서 만발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 평지 자체가 다 평지지면 약간 언덕이거든 산처럼.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 가서 배꽃을 보는 거죠. 그래서 4월은 정말 모멘트 제 남녀 상관없이 다 꽃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연변 자치주의 주화가 또 진달래잖아요. 네. 그래서 4월 더 많은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진달래꽃은 좀 오래 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이제 중하순부터 시작해서 쭉 펴서 제가 보니까 한 몇십 군데 정도가 진달래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좀 유명한 곳 보면 연변 그 공원이나 연길시 공원이나 뭐 모화산 근처도 있는데 뭐 연길에서 좀 거리 조금 있는 화령에 진달래 민속촌이 있더라고요. 이름 자체를 아예 예쁘겠네요. 진달래 민속촌이에요. 그리고 돈화라니 곳에 또 진달래 그 무슨 터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언덕이나 그런 그 골짜기에 그 진달래를 많이 심어놨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또 한 곳은 소를 키우는 곳인데 이 그 펀부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영정적이거든요. 또 진달래와 그 지역에서 뭐 먹을 수도 있고 놀 수 있는 이 곳을 개발해놔서 저는 사실 이 몇 곳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개발했는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항상 여름철에 가니까 좀 시기를 방학 때 가시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저는 항상 어머니 편으로 이렇게 그 사진을 많이 보거든요. 꼭 한번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뭐 고국에서도 곳곳에서 꽃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곳에 와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꽃 축제만 치셔도 여기저기서 막 정말 많은 꽃 축제가 열리고 있으니까 주말에 한번 꽃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그 캠퍼스가 세종시 저치원이잖아요. 거기는 복숭아가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복숭아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식사를 간다면 복숭아 꽃밭을 지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런 이제 그 뭐 산채 비빔밥 먹거나 그러거든요. 눈이 진짜 호강이 됩니다. 복숭아 꽃은 색깔 자체도 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약간 진한 분홍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예쁩니까? 이렇게 많으면 또 약간 연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먼 데서 보니까 벚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벚꽃 나무하고는 완전 다르긴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화룡시 박병선 씨가 청명날의 이미지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청명날이 돌아올 때면 동년 시절의 일이 떠오르곤 한다. 째지게 가난한 살림에 값도 얼마 안 되는 바가지, 빗자루, 고춧가루, 쌀겨 등을 장에 가서 팔아서 사탕과자나 과일, 그리고 그늘로 떠서 파는 술, 물고기 같은 것들을 조금씩밖에 사오지 못했다. 청명날 아침이면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세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머리를 곱게 빗어준 후에 비록 기운 옷이지만 전날에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우리를 데리고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가신다. 67기 되는 친가편과 외가편의 산소마다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술을 붓고 절을 올리게 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적부터 청명에 떠나가신 선조 어른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기억을 해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벌써 5번이나 강산이 변한 셈이니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올리는 이런 귀중한 예식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 색이 바래지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고인을 추모하며 고인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는 후세 사람들의 정성만은 예나 지금이나 해달과 더불어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 등의 원인으로 산소에 갈 수 없다면 자기 집 방에서라도 얼마든지 제사상을 준비할 수 있다. 그저 밥 한 그릇에 술 한 잔,
그리고 과자, 과일 조금씩이라도 소박하게 올려도 괜찮다. 돌아가신 어른을 떠올리며 정성과 경건한 마음으로 지낸다면 그만이다. 몇 년간 이국 생활을 해온 가까운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타향에 있는 몸이라 청명날이 돌아오면 집에서 간단한 상을 차리고 조상들이 산소가 있는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내곤 했소. 아이고, 하긴 때론 청명날에 일하러 갈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이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북쪽을 향해 혼자서 절을 올리기도 했다오. 나는 거의 반세기나 산소로 다녔소. 뿐만 아니라 애들도 꼭꼭 데리고 다녔소. 돌아가신 어른들이 훌륭하심을 말해주면서 잘 따라 배워야 한다는 늘 입버릇처럼 교육하긴 했소. 지금 모두 다 맡은 분야에서 골간으로 사업하오.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제사라는 귀중한 예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대대손손 전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후대들에게 낱낱이 일깨워주는 것도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좋다고 하는 일인데 또한 꺼릴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긴 바로 청명 한식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 어려워도 부모님께서 청명날이면 조상님 산소를 찾아가서 간단하게라도 제사를 꼭 올리셨네요. 그게 그 청명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포들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중국에서 이제 청명절을 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우리 집만 한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날 되면 또 유별나게 비가 내려요. 예, 비가 내리고 네. 또 축축하고 뭔가 그 조상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네.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제사를 하고 또 제가 완전 어렸을 땐 기억은 안 나는데 산소가 있었습니다. 네, 산소가 그렇죠. 있었는데 나중에 개발하면서 그 산 자체를 어떻게 보니까 밀어버렸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도시 있는 분들은 그 그 가로 그 수가 있는 거 뭐죠? 신호등이 있는 그곳에서 네. 거기에 종이돈을 예, 예. 그렇다고 그래요. 태우고 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사상이라고 보기는 약간 부족하지만 네. 거기에다 간단하게 차리고 식을 올리는데 아. 많은 집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명이 되면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때가 또 맞아요. 이제 성묘를 하면서 묘도 다 이렇게 가꾸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산소가 있는 분들은 네. 너무 부러워요. 저는 어릴 때는 사실 그 산소가 내가 아마 기억 전에 그 산소가 없어진 것 같아서 부모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 청명절 되면 이식은 하지만 산소가 있는 분들은 그 산소에 네. 가서 풀도 뽑고 예. 또 이제 종종 드라마에서 본 건데 산소에 가서 거기 혼자서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네네. 고민도 하고 맞아요. 제가 이제 유교 문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산소를 가보잖아요. 산소가 있는 집은 참 좋겠다. 맞습니다. 네, 거기가 한 개 구심점이 돼서 네. 정기적으로 이제 집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있을 때 뭐 큰 행사, 근데 그런 행사가 점점 적어지니까 네. 산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례나 제사를 계속 올려야 되느냐? 찬반 이론은 참 많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가시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차례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좀 귀찮기는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차례 자체가 그 모이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차례가 없으면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도 모이긴 하지만 그냥 꾸준히 전통대로 이어갔으면 한 바람이 좀 더 크긴 합니다. 네. 우리 화룡시에 살고 계시는 박병선 씨 지금은 아마 간단하게 직접 가시는지 간단하게 이제 예만 올리는지도 참 궁금한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고인에 대한
조상분들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고 네. 또 가풍 같은 것도 서로 이어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그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들한테도 덕담도 하고 서로 그렇죠. 얘기 나누고 하니까 더 정을 더 오래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전통은 전통대로 쭉 이어나는 그 아름다움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편지에서처럼 혹시 타향에 와 계신 분들 그래 오늘 청명이구나.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살짝 북쪽으로 향해서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으네요. 장사익의 노래입니다. 타향살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 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의 김재연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란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12여 년 전 우리 부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했다. 딸애를 중국에 두고 왔기에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들이 내 곁을 지나가기만 해도 나는 늘 가슴앓이를 했다. 한국으로 딸애를 속히 데려와 사는 게 그 당시 나에게는 가장 큰 목표였다. 나는 2년간 여러 경로로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지인을 통해 연희동에 대만 화교 학교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나는 딸애를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세차게 부풀어 올랐다. 성급한 마음에 퇴근한 길로 장대 가던 소나기를 무릅쓰고 캄캄한 학교 정문 앞에서 한동안 서성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장차 딸의 미래를 그려봤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교라서 더없이 좋았다. 주변 지인들은 극구 말렸다. 보통 학교도 아닌 사립학교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 나는 그래도 돈보다는 자녀에게 따뜻한 인성과 모국의 정서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했다. 중국에 계시는 오빠에게 도움을 청해 딸애의 전학에 관한 서류를 단 시기에 모두 마쳤다. 나는 모든 어려움을 뒤로 제치고 딸애를 드디어 한국에 데려왔다. 전학도 아닌 유학을 시킨 것이었다. 딸애는 오랜만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 첫 며칠은 깊은 잠자리 들지도 못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 딸애는 한창 사춘기였다. 학교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딸애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자초지종을 묻자 반급 학생들이 괴롭히고 왕따를 시켜 학교에 죽어도 가기 싫다고 흐느껴 울었다. 학생들 간의 문화권 차이로 딸애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딸애와 대화를 많이 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주었다. 가끔 김치 주먹밥을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많은 양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지금은 딸의 동창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일화로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좀 지나자 딸애는 친구도 잘 사귀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되었다. 성격도 날이 갈수록 밝아졌다. 힘들다고 떼쓰지 않고 꿋꿋이 잘 버텨준 딸애가 눈물 나게 고마웠다. 네. 어떤 아름다운 추억인가 했더니 이제
딸의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김치 주먹밥도 만들어 보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을 적어 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그 자녀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시는 교육을 위해서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전학을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 유학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저희들 보통 중도 입구 네네.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중도 입구 청소년 중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대부분은 사춘기 때 애를 데려옵니다. 아, 그러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부모에 대한 기대치도 아이들도 높고 또 부모도 아이들 대해서 기대치가 높은데 막상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 간섭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다. 부모하고는 네. 어떻게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 살다 보면 조선족 학교 다니든 안 다니든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운 한국 문화랑 실제 네. 와서 다니는 한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생활과 학습의 적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김재현 선생님이 딸내도 사실 이게 국제학교면 일반 학교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소외를 당한다고 느끼고 막 눈물 훔치는 이런 일들이 네. 많이 있는 거죠. 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와서 적응 못하는 뭐 중도 입국 청소년들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네. 한국의 이제 방금 문화 이 수업하는 방식, 이 문화도 익숙해야 되고 또 부모님과 소통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한 학기 정도 아니면 네. 좀 더 길면 1년 정도가 네. 내가 살던 그 곳에 갑자기 내가 낯선 곳에 왔는데 뭔가 주위 분들 나한테 우호적인 것보다 나를 규제하거나 네네. 내가 그 언어와 문화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그 자비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정말 힘들게 잘 이겨내는 친구가 있어서 그거를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내가 이제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응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 네. 사실 드리고 말씀은 너무 기대가 높아서 이제 애들 막 푸시하는 것보다 좀 예. 기다려주는. 기다려주는. 네, 이해해주고 김재현 선생님처럼 왕따 당했는데 그럼 아이랑 충분한 대화를 하는 부모님은 학교 바로 찾아가서 뭐라 하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네네. 김재현 씨가 보내오신 글 중에 진짜 부모의 사랑을 듬뿍 줬다 하는 거는 아이가 그만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그 국민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아버지 직장 문제로 학교를 2번이나 전학을 해서 이제 마지막엔 서울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참 힘들었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는 예. 친구를 사실 그 친구 무리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자체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2년 있다가 또 전학을 가고 막 그랬기 때문에 힘들었던 생각이 나서 그때 부모님께서 다독다독 해주고 기다려주셨던 그 시간을 정말 김재현 씨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예, 다른 많은 부모님들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은과 김창기가 노래하는 엄마가 딸에게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줄만 알았는데 벌써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 사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또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봄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나우루즈를 맞아서 한국 음식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한국문화원은 나우루즈가 우리의 설날과 같은 새해 명절인 점을 감안해서 카자흐인들을 문화원으로 초대해서 설날 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먹는 떡국과 연꽃차, 유자차를 맛보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 체험 부스에서는요, 구슬치기와 또 딱지치기와 함께 다양한 그 색깔의 7개 나무 조각으로 동물과 또 사물의 모양을 만드는 칠교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구슬치기와 또 딱지치기 놀이 부스에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또 참가자에게는요, 그 문화원 로고가 새겨진 스마트폰 링을 선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전통놀이와 함께 진행된 나만의 애완동물 만들기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그 자신만의 강아지 모형을 색칠하고 또 꾸미면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애완동물 기념품을 만들어 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자나르 씨는 카자흐스탄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의 설 음식인 떡국을 맛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하면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21일부터 3일간 이어진 나우루즈 축제는 페르시아 문화권과 또 투르크권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새해 명절이자 봄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이목민들의 삶과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민속 경기 대회, 또 전통 음식 시식, 시연, 또 민속 공예품 전시 판매, 그리고 각종 음악 콘서트와 공연 등이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이 되어져서 성대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민주평통 보성군 협의회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회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면서요? 예, 민주평통 보성군 협의회는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 행사에는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과 박다지아나 독립유공자 후손회 회장, 그리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동희 선생, 또 최재형, 김만섭 등 항일 독립수사들의 후손들과 이 보성군 민주평통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이 이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이날 신병진 보성군 협의회 회장은요, 보성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뵙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방문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보성군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11회 보성 세계 차 엑스포 이것에 대한 홍보도 이렇게 맡으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할린 동포 작사가이자 시인인 장태호 시인이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17일 가가린 호텔 대회실에서 장태호 시인이 요런 사할린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사할린 만남, 삶 참작 마음에 대해 기획 일환으로 사할린 세코르 신문사 주최 가가린 호텔 지원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장태호 사업가이자 사할린에 대한 수많은 노래 작사이며 두 권의 시집 두 번째 호흡과 집으로 가는 길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일부 작품은 2018년에 출판된 사할린 한인 문학인들의 손집 운명의 문양에 게재되었습니다. 장 선생은
비봉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찾고 새로운 모든 곳에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장태호 선생은 다양한 재능을 삶에 접목시켰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림 그리기와 음악 활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학 박사인 그는 나바시비르스크와 사할리느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도 있고 1990년대 초기에 요른사할린 시회의원으로 선출된 적도 있으며 그 당시에 한인사회계에서 청년회 활동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개인업을 시작하고 90년대 말기에는 노래 가사 쓰기에 특히 사할린에 대한 노래에 푹 빠졌습니다. 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번 모임의 주제는 자신을 알아가며 라고 정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사회계에서 장태호 시인은 멀고도 가까운 한국이란 노래 가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는 이날 부모님들을 많이 회상하는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시를 읽으며 시인마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사할린에 대한 이런 노래 영상도 볼 수 있었고 시인이 최근에 한국에서 쓴 시도 전치할 수 있었습니다. 장 시인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 창작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태호 씨 작품은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어떤 시는 밝은 미소와 웃음을 짜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동포 작사가이자 시인인 장태호 시인이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이런 기획의 일환으로 새고려 신문사가 주최를 했고요. 가가린 호텔이 지원을 해서 50여 명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장태호 시인은 두 번째 호흡, 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권의 시집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노랫말도 많이 쓰셨다고 하네요. 또 1990년대에는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시의원으로 선출된 적도 있고요. 한인 사회계에서 청년회 활동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 쓰기에 한동안은 푹 빠져서 많은 노랫말도 썼고 그리고 또 이번에 부모를 회상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재미있는 시에는 함께 웃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여보, 돗자리 좀 줘요. 돗자리? 돗자리가 어디 있는데? 거기 당신 옆에 있잖아요. 어이, 진짜네? 돗자리가 왜 여기 있지? 거기 옆에 과일 상자도 좀 가져와요. 아유, 당신이 좀 해요. 맨날 나만 시키고. 어머, 차례상은 당신이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당신 부모님이잖아요. 당신 시부모님이기도 하잖아요. 말로 당신을 어떻게 당하겠어. 과일은 안 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포는? 여기요, 여기. 식혜는? 여기 있잖아요. 뭐야, 식혜를 사온 거예요? 그럼 사오지. 내가 직접 만들어요? 아니, 그래도 정성이란 게 있는 건데. 이거 나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식혜 사왔다고 뭐라 해요? 내가 언제? 방금 그랬잖아요. 이거 차려라, 저거 차려라.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당연하죠. 조상님들께 바칠 건데. 그렇지?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다. 어휴,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을 잘 모시니까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얼른 차례 지냅시다. 얼른.
4월 6일이 한식인데요. 한식을 앞두고 부부도 이것을 갔네요. 이걸 안 간다던 남편이 가서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잔소리가 심하네요. 아유, 누구 닮아서.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이것은 한자 그대로 무덤을 살핀다는 뜻인데요.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무덤을 손질하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의 영혼을 섬겼는데 조상의 육체가 묻혀있는 묘를 돌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미리 준비해간 술과 음식을 차린 후 차례를 지내는데요. 보통 설이나 추석, 한식에 이것을 합니다. 한식 때 이것을 가는 사람들로 인해 고속도로나 유명 공동묘지 인근 도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빼뱀.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묘를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설이나 추석 전후에 이것을 꼭 가는데요. 한식에도 이것을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집들이, 2번 상견례, 3번 성묘.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창현, 배아경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것 가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것을 직접 가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직접 산소를 찾아가서 이것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또 직접 가지 않고요. 이것과 벌초, 꽃 배달까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례상을 차려서 추모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는 부모님을 납골당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되면은 집에서 차례를 간단하게 지내고 납골당을 찾아가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처럼 납골당에서 이것을 하는 분도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것에 얽힌 얘기, 또 부모님과의 추억,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고려인의 전설적인 영웅 김병화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김병화 선생이 만든 북극성 코러즈가 나중에는 김병화 농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는 북극성 코러즈, 이제 콜호즈는 구경농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북극성 이 집단 농장인데 이게 이제 김병화 농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김병화 사후에 네. 김병화 선생이 197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니까 우즈벡 정부의 에서 법령으로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북극성 코러즈에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김병화 농장, 김병화 코러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남아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도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직도 네.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긴 한데 다 아시다시피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네. 각 나라들마다 이제 예전 같은 소련식 사회주의에서 탈피하고 각 국가들마다 나름대로의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의 성격도 남아있지만은 또 자본주의적인 것도 이렇게 새로 받아들이면서 좀 혼재된 새로운 형태의 이 농장, 김병화 명칭 농장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예전 같은 그런 농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것은 뭐 국가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할당량을 지정해주고 또 납품하고 그런 체제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자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고려인들도 뭐 많이 떠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명성이 많이 쇠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널리 그것의 실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그 집단 농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려인들이 운영하던 집단 농장,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강제이주 돼가지고 1960년대 무렵까지는 고려인 이 집단 농장, 그러니까 콜호수가 굉장히 번성했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려인들 다수가 농업에 종사해 있었고, 또 스탈린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는 고려인은 거주 이전에 그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장에 소속돼 가지고 많은 그 농업 생산량을 올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제 60년대 넘어서면서 소련 정부에서 이제 농업 그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장들을 그래도 탁월하게 이렇게 업적을 내는 이 농장에 강제로 이렇게 합병시켜서 이 규모를 키웁니다. 이제 이게 국영농장이죠. 네. 소포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농장들도 대부분이 코르스에서 소포즈,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서 국영농장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또 고려인들이 집단 농장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다른 민족의 농장들을 강제로 이렇게 그 정부에서 맡기니까 받아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더 떨어지게 되고, 고려인들도 예전처럼 그 의욕을 좀 잃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국영농장 체제로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농장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고, 또 고려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데는 벼농사를 짓던 데가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그 글로벌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인데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 도시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실 농장들은 많이 없어졌고 있더라도 그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고려인이 운영하던 농장들도 지금은 대부분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생산되던 것들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할당량을 지정해 주면은 국가에서 정해 준 만큼 이렇게 국가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 이 잉여 산물을 이렇게 그 농장원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체제가 옛날 소련 체제였는데, 지금 이후에는 그게 아니니까 그것을 저렇게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그걸 내다 팔고 이익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이 됐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고려인들은 김병화 선생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김병화 선생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이유가 없죠. 특히 고려인의 그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노동력으로서 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분들이 있고, 여러 그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고려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영웅들이 또 몇 분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까지 되지요. 그런데 김병화 선생은 특히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주로 이제 많은 수가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화 선생이 1940년부터 굉장히 초기에, 또 소련이 독일과의 그 전쟁 중이던 1940년대 초반에 이미 농장의 기틀을 가장 안정적으로 다뤄놓고 그 안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학교도 세우고 전기도 가정마다 먼저 보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가지고 고려인들에게 어떤 삶의 의욕, 활력, 그리고 그곳에서 역동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걸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고려인들은 김병화 선생을 뭐라고 할까요?
정말 저기야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김병화 집단농장 예전에 북극성이었죠. 네. 북극성처럼 길잡이별 어떻게 길을 가르쳐주는 예. 아마 그런 분으로서 고려인들에게 지금도 기억되고 있죠. 네. 어쩌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우즈베키스탄 강제주의 이후 고려인 아버지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이분이 그 초기부터 그만큼 업적을 남겨서 고려인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온 걸로 봐서는 손색이 없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아버지라고 할 만하죠.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김병화 선생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